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14개월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여름부터 이른바 근원 물가가 한 4%대로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자 때문에 전월세 문제부터 코로나 때 대출해줬던 거 상한을 연기해줬던 게 9월 가서 상한이 돌아오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건 윤석열 정부가 다 잘못해서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지금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외적인 환경,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갈짓자 대책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가를 잡는 걸 우선할 건지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금융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내관처럼 아직 있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 연체율 굉장히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금융 불안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금융산업을 발전 육성시킨다고 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꽃이 막 튀는 데다가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도시 전기 가스 요금을 억제하는 것을 민생 대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억제하고 있으면은 미래에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표하고 관련해서 선거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재정 준칙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단가 우려치기 때문에 단가하고 원가를 연동하자는 걸 또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으로 몇 년 안에 최소한 이 원가가 가격을 하고 가도록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민생을 핑계로 사실 경제를 망치는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자유, 시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한다고 해놓고 가장 반시장적인 개입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는 아마 또 토론에서 다루실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수를 줄여서 재정 운용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원래 지금 세수가 한 50조 덜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반기에 지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기재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물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한 앞당겨서 70%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빨리빨리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뭐 사실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올려서 브레이크를 잡자고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는 재정 풀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남은 것들 가지고서 줄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줄이자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갔고 경기가 안 좋아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해줘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한 것을 가지고서 세수가 안 거치니 취약계층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라는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정말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장 어리석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노동 문제는 제가 전문가 설문조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조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노조는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때려잡는 부패 집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단기간에 소수의 지지층들에게 어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정말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노조와 이런 식으로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노조원들의 비리들이 있다는 것과 노조 자체가 부패 집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특히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분별이 너무나도 분명한 분들이 왜 노조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원전 확대만 지금 에너지 믹스, 탄소 중립 정책에 보입니다. 2030년까지 NDC 목표는 유지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그래도 작았던 14.5% 정도를 11.5% 정도로 1%포인트를 더 낮춰버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는 거의 탄소 중립 이행을 우리가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문재인 정부보다 한 10%를 줄여버렸습니다. 이래서 재생에너지 100%, RE100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탄소 중립 갈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사실 기저 발전에 해당합니다. 석탄이라든지 LNG처럼 발전량을 그때그때 쉽게 조절할 수가 없는 기저발전입니다. 기저발전 두 개가 대치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원전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용인에다가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해서 대규모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삼성전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말 지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용인에 클러스터 짓겠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과연 정말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반도체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력을 거기 공급할 수 있을까? 원전을 더 지어서 공급한다? 원전 안전성 때문에 동남권이나 강원도 쪽에 짓습니다. 그러면 송전탑을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송전탑 지금 못 짓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원전 지어서 송전하는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원전 확대한다는 게 생각하지 간단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RE100, RE100을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하겠다. 그 무슨 말이냐면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도 재생에너지 100%를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버 메모리 칩을 가장 많이 쓰는 델 테크놀로직스라는 회사도 2040년까지 45%의 부품들은 RE100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들 2030년, 40년 재생에너지 100%를 한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비중이 20% 정도입니다. 하이닉스는 5%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재생에너지로 용인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못 짓는다면 사실 지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은 중국과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국의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업 공동화라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러스트 벨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타닉 비유를 든 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이 지금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K-칩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RRA 법도 만들어서 자동차 관련돼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RRA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생산하는 차들도 똑같은 영내 지위라는 걸 받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지위를 받습니다. 자, 멕시코는 납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가입 국가입니다. 캐나다하고. 자, 우리도 미국과 FTA가 있습니다. 미국과 FTA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하고 군사 동맹이 없습니다. 중국의 그 풍선 벌룬이 정찰 벌룬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의심하는 것이 미국을 지나서 멕시코 영내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그걸 뭐 따라가서 격출하더니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멕시코 정부가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런 멕시코는 영내 지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 동맹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영내 지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통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내 지위를 확보해야만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실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상 외교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산적한 많은 현안과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관심이 없고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식 개발 체제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뜸했는데 한동안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따라하기를 한 게 흔적이 있습니다. 기업들 불러서 회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박정희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시도뿐만이 아니고 태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에서 보면은 60년대 정부가 발굴 육성해서 대표 선수를 키우는 식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